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0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납치와 감금 폭행이 난무했던 데 대해 사회적 공분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문제, 사실은 지난해 여름부터 KBS가 현지 취재를 통해서 실태를 고발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걸 보고 신속히 대응하기만 했어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현지 취재를 통해서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장기간 추적해온 KBS 원동희 기자와 생생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등 당시 KBS 캄보디아 취재팀은 이 보도로 올해 5월 세계적 권위의 국제 영상 콘텐츠 시상식인 이게 명칭이 텔리 어워즈죠? 텔리 어워즈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원동희 특종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상을 몇 개나 받았어요 이걸로? 뭐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 네. 뭐 한 대여섯 개 상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이 영예로운 이 국제상까지 이제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어디 출입해요? 지금은? 지금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입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 정치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사회부 있었던 거고. 네, 작년까지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원동희 기자 말한 대로 이 문제 지난해 여름 이렇게 뜨거웠던 여름을 보냈던 우리 KBS 사회부 취재팀입니다. 저 지난해 8월인가요? 당시 첫 보도가 8월이었던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기억하는데 당시 보도된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렇게 짤막하게 좀 저 정리를 해주세요. 캄보디아에 이제 거대한 범죄 단지들이 있는데 네. 중국인 총책 일당이 거기에서 자본을 이용해서 중국 범죄 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 조직원을 모집해서 한국을 향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이 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에 대한 납치, 고문 그리고 강제 마약 투약까지 이뤄진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네. 지금 원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막 접하고 있는 막 속보 나오고 이런 내용하고 거의 뭐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그때 보도됐던 내용들이 지금 그때 보도 화면과 보도 취재 내용들을 지금 그대로 튼다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한다고 해도 1년 이상이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일들 그 건물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네, 와, 그동안 우리 쪽의 대응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범죄 단지가 조성된 사실 자체가 일반에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 KBS 사회부가 그 당시에 현장 취재, 해외 취재죠.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취재팀이 취재 시작이 됐던 그 계기가 됐던 거는 하나의 제보였습니다. 제보. 이제 캄보디아 리딩방 현지에서 콜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지금도 7, 8일에 1, 2, 3, 4예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쪽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30 몇 년 전에도 1, 2, 3, 4였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전화로 요즘에는 제보가 잘 안 들어오고요. 이제 취재 기자 개인 메일로 들어오는데 메일로 들어왔구나. 그때 당시에 사회부에 저랑 같이 일하던 최인영 기자가 리딩방 관련해서 주식 리딩방 사기 관련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보도를 보고 캄보디아 콜센터에 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조직 내부자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에 친구가 큰 돈 벌 수 있다라는 소개를 통해서 와서 일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한국인을 향해서 굉장히 노인분들을 향해서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금액도 크고 한국인 피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이런 피해 사실을 좀 알리고 싶다라고 메일이 왔었고 그러면은 한국 오면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한국에 이제 그 뒤에 들어왔을 때 그 제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제보자가 하나 USB를 건넸습니다. 그 USB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중국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한 수만 장의 파일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조직의 지시체계, 또 보이스피싱, 대본, 또 피해자 명단, 계좌, 전화번호 이런 사기에 활용된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두 글자로 대박이라 그러나요?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좀 그런 흥분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됐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 있었던 게 허리케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허리케인 프로젝트? 허리케인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그 투자 프로젝트인데 그 어떤 이런 종목에 특정 종목에 투자를 해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 명칭을 보고 저희가 주식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이제 인터넷 카페에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접촉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해보니 저희가 이제 그 피해 입금 내역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과 피해자들의 입금 내역이 동일했고 이 내용은 진짜구나. 저 제보자가 정말로 일하던 사람이구나 해서 그 제보자가 어디서 일했는지 주소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가봐도 좋겠다라고 해서 현지 취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위에 데스크 사회부장 사회 데스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 취재거리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해외 취재 가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탄탄히 다지고 그걸 이제 맞습니다. 기반으로 해서 취재를 가는 건데. 제보 자체가 내부자 정보니까 제일 따끈따끈했던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취재가 정말 어려운 취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치안이 매우 불안합니다. 범죄 조직과 현지 정부, 경찰의 유착 관계가 뭐 의심되는 수준이 아니고 뭐 상당히 유착 관계가 있는 걸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을 취재하다 보면 이들이 경찰에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저쪽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이제 그 당시 우리 KBS 사회부 취재팀이 멋진 취재를 하고 돌아왔는데 실제로 원 기자가 가보니까 캄보디아 현지 취재 상황이 어땠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했던 게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치안 상황도 치안 상황이었는데 제보자도 처음에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을 때 갇혀 있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인들이 총책이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허용된 외출 시간에만 외출을 했었고 실제로 제보자도 그 외출 시간을 통해서 활용해서 이제 탈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행객 차림으로 특별히 더 차림을 가고 또 이제 썬팅이 짙게 돼 있는 그런 승합차를 타고 이제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큰 카메라는 최대한 갖추고 본래는 6mm 갖고 가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카메라조차도 안 가지고 가고 6mm조차도 DSLR 카메라를 가지고 갔습니다. DSLR 카메라와 몰래 카메라만 가지고 완전 여행객처럼 위장을 해서 가서 이제 저희가 아는 건 주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건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푸놈펜 한복판에 있는 엄청난 고층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층 건물 앞에서 일단은 잠복을 해보니까 누가 봐도 한국인들 그 육군에서 주는 그런 바지 반바지 그런 거 입고 뭐 태극기가 그려진 배낭 그 군대에서 받았던 그런 배낭을 맨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큰 음료 꾸러미를 들고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가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음료가 정말 한 20개 30개가 되는데 저런 음료를 다 먹을 정도면 안에 많은 조직원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들었고 생각이 딱 들었고 그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평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그냥 보인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조직원들이 굉장히 급이 나뉘는데 하부 조직원들은 평일에 외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봤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총책 일당의 신뢰를 얻은 한국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음식 배달도 하고 필요한 뭐 생필품도 사다 주고 약간 신뢰를 준 사람들이 중간책이고 하급은 약간 반감금 상태네요. 맞습니다. 감금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몰래 카메라를 들고 거기에 렌트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그 안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방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있고 그 안에서 의식주가 모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작은 도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정말 피싱 사기가 일어나는 그런 곳은 못 들어가 봤지만 거기 한국인 조직원들이 거기에 갇혀서 한국을 향해서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는 그런 현장을 포착을 했고 그런 취재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8월에 첫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야, 아주 충격하고 아마 쫙 우리 KBS 9시 뉴스의 톱뉴스부터 이제 나갔었던 그런 대단한 취재였는데 제가 근데 원 기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KBS 사회부 취재진이 한창 캄보디아 현지 취재에 나섰을 때
국가정보원도 이미 이런 범죄단지 동향을 포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캄보디아 취재 갈 때는 국정원하고 좀 공조하였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보도가 8월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보도 직후에 제보가 정말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보 양상이 조금 달랐어요. 기존 제보는 거기에서 투자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제보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게 저 여기 갇혀 있어요. 꺼내주세요라든지. 그러니까 보도가 한번 나간 다음부터는 감금 납치에 역점이 더진 제보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탈출을 했는데 정기 고문을 당했다라든지 처음에는 믿기가 힘든 제보여서 그런 제보들을 이제 취합만 하고 있었는데 그 보도를 본 이제 국정원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추후에 취재가 된다면 뭐 확인 같은 거는라든지 그런 부분에선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제보를 취합을 했습니다. 제보를 취합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말해봐라라고 하니까 세 군데 정도 공통된 곳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곳이 이제 지금 보도되고 있는 태자, 원구, 망고단지 이 세 곳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범죄 단지에 이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국정원 측에도 좀 확인을 요청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취재 협조를 통해서 그런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 범죄 단지가 특정이 됐으니까 또 저희가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보도됐던 그 범죄단지 세 곳이 푸놈펜 인근에 있는 곳인데 지금은 다 문을 닫았다고 해요. 저희 보도 이후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상태여서 위험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내려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근처에 승합차를 타고 있다가 범죄단지 외벽에 내렸는데 철문이 거의 한 3-4m 되는 철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무장 경비원들이 나와서 이거 좀 저희를 쫓아온다라든지 그런 위험한 들고. 예 맞습니다. 영화네요. 총을 든다든지 아니면 전기 충격기를 죄송합니다. 이게 긴급한데 영화라 그래서. 근데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범죄단지 세 곳의 모습을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옆에 있는 건물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습을 담고 또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두 번째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문자 하나 소개하고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김종근님의 메시지입니다. 원동희 기자의 목소리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함이 느껴집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귀국하지 않은 분이 많다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납치 감금 이제 언급하신 건데요. 자, 두 번째 현장 취재에서 KBS 취재진이 그야말로 뭐 아까 드론 촬영도 했고 저 어떤 그 관계자들 인터뷰 녹취도 따고 했지만 한국인이 납치된 현장을 포착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보도된 뉴스 리포트가 유튜브에서 1,20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납치되는 상황 취재한 그 장면 그거 어떤 거였어요? 일단 저희가 그 현지 취재를 가기 전에 많은 납치 피해자들을 한국에서 이미 만나고 간 상태였거든요. 그분들의 공통된 말은 뭐 고수익 투자 사기든 아니면 통장 매입이든 다양한 루트로 캄보디아에 갔는데 공통점은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에 마중 나온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을 때 거기 이동하는 승합차에 타는 순간에 납치가 됐었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범죄 단지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뭐 폭행이라든지 고문이 시작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습을 한번 찍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방송 뉴스고 방송 기자니까 장면을 포착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놈펜에 3박 일정으로 갔었는데 3일 밤 내내 푸놈펜 공항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케줄이 공항이 이전하면서 달라졌다라고 들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이제 그 우리나라 국적기 두 대가 30분 단위로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밤에 도착하는 한국에서 날아오는 그 항공기가 들어온 시간이 되면 정말 무슨 시상식이 열린 것처럼 캄보디아 공항에 승합차들이 쫙 줄 서서 한국인들을 태워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납치인 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저 중에 하나를 따라가 보자라고 해서 여러 번 시도 끝에 하나 성공을 한 게 마지막 3일째 밤이었는데 한 한국인이 승합차 앞에서 인증샷을 그 조직원 마중 나온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인증샷을 찍고 그 승합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추적을 해봤는데 정말 그 높은
철제 난간이 둘러싼 그런 굉장히 수상한 건물에 도착을 했고 어떻게 보면 뭐 감옥처럼 보이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땐 이미 차는 비어 있었고 그래서 차를 좀 기다려 보자라고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곳에 다시 가보니까 차는 이미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전자를 사진 찍은 게 있어서 한국에서 인터뷰했던 피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 아냐고 그분이 이제 태자 단지에 있는 태자 단지에서 자기가 감금됐을 때 총을 들고 감시하던 조직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 이거는 납치 현장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 다만 저희가 어쨌든 신고를 했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 한국인의 이름을. 그래서 신고는 받아줄 수 없다라는 뭐 그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면은 봤는데 그 피해자라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니 그거는 맞습니다. 받아줄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납치가 100% 확실한 것도 아닌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현지 경찰은 말하더라고요. 현지 경찰은 그렇게 얘기했고. 자, 사실 지금 원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상황과 똑같은 게 작년에 그런 상황을 직접 취재했고 현장에서 막 밀착해서 이제 본 건데 이 문제 이렇게 뒤늦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이게 이슈가 된 거는 어떤 최근에 어떤 제보로 시작된 거잖아요. 원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해 보도됐을 때도 반향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200만 조회수도 있고. 맞아요.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저희 뭐 사실 KBS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국정감사에서도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나왔었고 또 그리고 저희가 보도했던 범죄단지 중에 하나는 저희 보도 다음 날에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급습을 해서 뭐 조직원 1000명 정도 연행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그 이상의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왜 그랬을까요? 좀 안이하게 생각했나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렇게 긴밀하게 해도 그 국경 내에서 빼올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을 안 했는지 그렇다면 정말 큰 미스를 한 건데 원 기자 보면서 정부가 왜 이걸 1년 몇 개월 동안 이러고 있었을까 좀 본인이 취재한 거하고 약간 이렇게 맞춰보면은 뭘까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하나의 차원은 뭐 이따가도 이제 다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지금 거기에 끌려가 있는 한국인들이 100% 순수한 납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고수익 알바로 거기에 얼마를 준다라고 해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나의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니까 쉽게 말해서 대포 통장을 팔러 가신 분들도 계시는 건데 그렇게 현지의 그런 스캔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얽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교적으로 풀기 좀 어려운 문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저희 이게 제가 거의 1년 동안 취재를 했었는데 취재하면 할수록 들었던 생각은 답이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지 정부가 정말 청렴한 정부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취재를 갔을 때 현지 범죄단지와 현지 경찰이 결탁돼 있는 경우도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고 모든 범행들이 다 뭐 피해자 모집부터 그다음에 어떤 뭐 이런 고문 사진 공유까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 정부도 이거를 갑자기 섣불리 손대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쉽지 않겠다. 막 시작을 아예 엄두를 못 낸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점을 한번 볼게요. 제가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정은영님의 메시지입니다. 취재 진행 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했다면은 안타까운 죽음도 사기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문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자, 지금 캄보디아 감금 피해 신고한 한국인이 지난해 220명, 올해 330명. 일단 이것도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통계인데, 자, 지금 원 기자 얘기한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디까지가 피해자고 어디까지가 가해자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제 혼자 생각에 크게 세 부류일 것 같아요. 정말 뭣도 모르고 고수익 취업할 수 있나 하고 진짜 순수하게 갔다가 당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대충 이런 걸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나한테 저렇게 주겠어 이 해외에서 이게 보이스피싱 안 하면 이게 대충 감은 잡았지만 이 정도까지일지 모르고 간 사람. 세 번째 부류는 범죄인지 알고 아예 그 범죄 집단에 가려고 간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다 혼재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 다시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현지로 돌아가서 또 감금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이건 또 무슨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이제 현지 한인회에서 네네. 말을 해준 말인데 이제 그래요? 현지 한인회가 납치 상황을 굉장히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그러니까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현지에서 납치가 되면 한국인들이 대사관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대사관에서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한인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한인회에서 납치된 사람들을 좀 구해줘서 귀국할 때까지 보호하다가 네. 긴급 여건이 나오면 이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건 작년에 들었던 얘기인데. 네. 올해 내가 구해줘서 한국에 돌아갔던 애인데 2달 뒤에 자기한테 텔레그램이 왔는데 저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도와달라라는 얘기. 분명히 고출에 나온 걸 봤는데 맞습니다. 본인 손으로 보냈는데 예. 이렇게 2번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어쨌든 거기에 결론은 납치고 감금이고 폭행이지만 그 과정이 항상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서 일해서 실제로 실적에 따라서 돈도 벌고 돈을 벌면 이분들이 매춘을 한다라든지 마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뭐 총책의 신뢰를 얻으면 유흥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화려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결말은 납치 고문일 수 있겠지만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쁘게 돈을 벌어서 어쨌든 거기서 이런 표현은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쓴다는 건데 여하튼 좀 수익이 오르면 거기서 향락도 즐길 수 있다. 그쵸. 그런 걸로 또 버틴다. 물가도 싸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면 이분들이 사실 정말 건실한 일자리를 네.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한국에 돌아가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도 나고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로만 돌아가지 않으면 또 돈을 좀 벌고 좀 재밌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세 번째 부류가 되는 거죠. 범죄인 그건 아예 줄알면서. 그곳의 실상을 알면서 진짜 범죄를 저질러서 그걸로 돈을 벌러 가는 사람 그런 경우도 이제 봤다는 말씀이시고 자, 우리 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던 그 캄보디아 범죄 단지 한마디로 국제 범죄 소굴입니다. 자, 이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취업 사기라든지 납치라든지 심지어 살해 이게 다른 나라 국민들도 겪고 있거나 겪었던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게 이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이 범죄 단지의 구조를 잘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중국인 자본들이 캄보디아 좀 치안이 호수랑 캄보디아로 들어와서 범죄 단지를 구성하고 네. 그거를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난한 나라들에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많은 선진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유럽 이런 좀 선진국들 돈 많은 국민들이 타겟이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본래 보이스피싱 하면 중국에서 온다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중국에서 옮겨왔나 봐요. 좀 옮겨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네. 사형도 시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옮겨왔다. 그런 중국인 조직들이 동남아로 옮겨와서 하는 건데 이제 다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네. 보이스피싱 범죄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이 다 면대면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한다거나 전화를 걸어서 가짜 연애 관계를 만들다거나 그러면은 그 나라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미국의 사기를 치려면 영어를 잘하는 미국인 영미권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한국의 사기를 치려면 한국인 고액 알바생이 필요한 거고 일본의 사기를 치려면 또 일본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인터내셔널 인재들을 구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자기네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거기 범죄 단지들에 한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인들, 미국인들, 일본인들 이렇게 많고 그런 분들은 하부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라든지 실적이 떨어지면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정기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이슈가 됐지 사실 해외에서는 이게 국제 문제로 이미 정착이 돼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 그래서 일본도 막 피해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공식 용어도 있어요. 이게 스캠 컴파운드라고 해서 스캠이 이제 사기고 컴파운드가 이제 그 단지라는 뜻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기 단지를 차려두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냐 이런 거 이제 고민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현직 우리 경찰을 조금 늘리는 문제.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 이 부분은
좀 늘리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쉽게 말해서 지금 경찰은 저희가 지금도 우리나라 경찰이 캄보디아에 파견은 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대사관 안에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에서 이제 영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의 신분을 가지고 캄보디아 경찰 안에 쉽게 말해서 정말 책상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납치당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네. 경찰청 캄보디아 경찰청 안에 있는 우리 경찰이 현지 경찰들과 공조를 통해서 잡으러 갈 수도 있는 대응할 거. 수 있다. 그렇죠.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만 납치 신고 건수가 330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2-3명 보낸다 하더라도 그거를 코리안 데스크들이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또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뭐 코리안 데스크라든지 뭐 현지 공조 TF 이런 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 사기 전과라든지 아니면 납치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그리고 그보다 높은 차원의 정보 대 정보의 공조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긴밀한 공조 병행되고 마지막 질문 이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가가지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게 뭐 가해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막 섞여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국민 살려야 되니까 데려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가리면 되는 거고 법원에서 판단이 있을 텐데 더 크게 보면 이거는 보이스피싱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되는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데려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슈가 된 게 이제 한국인이 납치 고문당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대목에서 이슈가 된 건데 사실 그 본질은 동남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국내에 있는 젊은 층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등을 쳐먹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층도 대상이 되지만 고령층, 중년층도 대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범죄 단지들의 본질은 한국을 향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 곳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범죄 단지들이 남아있는 한 한국인 납치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 해결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배미라님 메시지입니다. 이번 사건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원동희 기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점이 뉴스레터 K 듣게 되는 이유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저도 원동희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좀 더 생생하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지 실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동희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